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 붕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며 의료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위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2주도 남지 않았는데 채소 가격이 치솟는 등 물가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국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음란물뿐만 아니라 아동 성착취물까지 유통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을 속속 특정하는 가운데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계엄 준비서를 둘러싸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대통령실도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냐고 반박하는 등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뒤늦은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 불참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4일 만에 30도 아래에 머무는 등 내륙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이 폭염은 꺾였지만 가을 태풍이 잇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응급실 운영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차가 여전합니다. 정부는 일단 현재 응급실 의료진이 평시의 73%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 모레부터 군의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현재 응급실 상황은 붕괴를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전체 응급실 409곳 가운데 99%가 24시간 정상 운영하고 있고 27곳에서 병상을 축소하긴 했지만 대부분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와 일반의 등 의사 숫자는 의정 갈등 전과 비교해 73%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오는 4일 군의관 15명을 투입하는 등 순차적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9월 4일자로 배치하고 9월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 인력을 공유하고 순환 당직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에 대한 대비에도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 응급실 이용 환자가 일주일 전보다 72% 늘어났었다며 이번에는 경증 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이 아닌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안내해 과부하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설 연휴보다 400여 곳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매일 응급실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브리핑할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정부 정책 강행으로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별 문제 없다는 정부 여당의 인식 수준이 걱정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 의료대란대책특위가 대한응급학회와 연 간담회에서 의료 체계가 정상 작동한다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쓰러지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형 병원 응급실을 비공개로 방문했습니다. 한지아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 대표가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버틸만하다고 하지만 응급실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일부 병원에서는 아예 이탈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응급실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 운영이냐며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응급실 운영 차질은 지역으로 갈수록 심각합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전원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5명은 실제로 병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종 충남대 병원은 응급실 전문의들이 이탈하면서 야간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고 강원대병원은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휴직하면서 응급실 운영 시간을 축소했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크게 나은 건 아닙니다. 아주대병원은 응급실 과부하로 일주일에 하루는 야간에 CPR이 필요한 정도의 초중증 환자만 받기로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이제 웬만한 환자들은 응급실로 이송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태우고 갔는데 못 들어온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연락하고 왔냐? 그냥 왔다 하면 뭐라고 한다니까요, 간호사들이. 왜 연락도 없이 그냥 왔냐고. 이렇다 보니 당장 병원 대부분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가 걱정입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늘어날 텐데 지금 체제로 감당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응급실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여야 대표회담 다음 날 양당 대표는 한 목소리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남이었다고 자평하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계엄 준비서를 언급한 것을 두고 한동훈 대표가 근거를 대라고 요구하면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 다음 날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 15분 동안 8가지 회담 결과를 하나하나 짚으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란 기대는 순진한 발상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등 쟁점 사안도 일부 이견은 있었지만 큰 방향성이나 취지에 공감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당 부분은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다만 우선순위에만 차이가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도 세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매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가 오갔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특히 민생 부분은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하지 못하는 또는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 공식 의제에선 빠졌지만 공동 발표문에 담긴 의료개혁은 공통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중요 정책은 플랜 B가 필요하다면서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안에 힘을 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플랜 B가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주당은 응급실이 잘 돌아간다는 대통령 발언을 재차 꺼내들며 정부가 의료 대란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권력이 이런 현실 부정과 회피에 빠지면 생사람을 잡게 됩니다. 양당 대표 모두 민생에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셈인데 야당이 제기한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두고는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모두 발언을 문제 삼으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단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맞다면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야당은 0.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 준비서를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문회, 그야말로 듣는 자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개 발언으로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이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실도 연일 거세게 반발하면서 여야 대표회담 이후 모처럼 만의 협치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는 것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나 계엄과 관련한 발언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직을 걸고 말하라며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먼저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최근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이탈 때문이 아니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만성적인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수년 동안 누적된 문제라며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이 정치적 유불리 셈법을 따져서 수년간 방치해온 의료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전날 이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 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런 통계는 산출하기도 어렵고 산출하지도 않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이런 주장은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 준비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괴담 선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날조된 유언비어를 생중계로 유포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냐고 반문하며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강공을 펼쳤습니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십시오. 이어 야당의 계엄농단, 국정농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지켜보시란 짤막한 입장을 밝혔는데 야당과의 거센 공방 속 회동성사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지난 5월 문을 연 22대 국회가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그마저도 현직 대통령 없이 진행돼 의미가 퇴색됐는데 전임 대통령을 겨눈 검찰 수사와 맞물려 여야 관계는 더 경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22대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 지 95일 만에야 본회의장에 모여 대국민 선서를 했습니다. 각종 특검과 거부권, 청문회 전국의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첫 정기국회가 열리고 나서야 정식 개원식을 치르게 된 겁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 지각 기록을 썼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건 민주화 이후 처음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현재 국회 상황이 비정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행정부로부터 존중받고 싶다라고 하면 존중받도록 행동해야 한다라고.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 대신 갈등을 선택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우여곡절 끝에 문은 열었지만 100일간의 정기국회는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예산 전국 사이 쟁점 법안 입법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치닫는 검찰 수사를 고리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문 전 대통령 사절을 예방하기로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에 대응해 당 차원의 대책기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참으로 치졸한 정치 보복입니다.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만 예외입니다. 상대적으로 관망세에 있던 국민의힘 역시 전장에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전임 대통령이란 이유로 정당한 수사를 멈출 수는 없다며 문 전 대통령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도부 차원의 첫 언급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된 사례를 거론하며 보복 수사라는 야당의 주장은 내로남불이라는 여론전도 폈습니다. 반면 야당은 지난 정부 검찰총장을 지낸 현 대통령이
자신의 실정을 덮기 위해 끝내 빼선 안 될 칼을 들었다고 격분하고 있어서 갈등은 갈수록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9입니다. 검찰이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이른바 경제 공동체였다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건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전 사위 서모 씨의 급여가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익이 됐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 씨를 타이 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고 다혜 씨 부부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해오던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었다면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 2,300여만 원이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 씨의 취업이 문 전 대통령 측의 금전적인 이익이 됐다는 걸 증명하려면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사실상 지갑을 공유한 경제공동체였다는 점을 밝혀내야 합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 씨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해 들여다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단순 뇌물 같은 경우는 이 사이의 어떤 경제적 이익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익을 같이 보고 경제공동체 뭐 이런 경제공동체로 보니까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기소할 수 있다는 룰.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 50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당시 재판부는 결혼한 뒤 독립생계를 이어온 아들이 받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경제공동체 입증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말고도 실제 아동 성착취물까지 유통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내 대표 간편 결제 업체를 통해 결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상을 판매하는 정황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고화질 미성년자 성착취물 동영상을 공유한다며 구독자를 모집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입니다. 미리 보기라며 미성년자 노출 사진이 수십 장 올라와 있는데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내고 가입하면 동영상도 볼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국내 대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상품권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고 안내하는데 한국인 이용자들을 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언론에도 제보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려고 한번 찾아봤는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일반인이 줘도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놀랐습니다. 제보자는 경찰 신고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직접 결제하고 유료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료 대화방이 두 곳 있었는데 한 곳에서만 700여 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었고 상당수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곳 외에도 비슷한 목적의 대화방이 여러 개 운영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텔레그램이 딥페이크뿐 아니라 다양한 성범죄의 온상이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텔레그램 본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대화방 개설자와 참여자 추적 등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되는 거예요. 근데 텔레그램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N번방 사건에서도 7번에 걸쳐서 협조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텔레그램을 압박해 변화를 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브라질 대법원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국 내 텔레그램 앱 사용을 금지했고 텔레그램 측은 곧장 백기를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텔레그램 회사를 상대로 명확한 범법 행위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을 개정해서 압박을 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도 텔레그램을 압박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할 방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일부 가해자들이 어차피 수사기관에 잡히지 않는다며 자신만만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신고도 급격히 늘고 경찰에 입건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는데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거 애인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했다. 딥페이크 텔레그램 방에 아들이 들어가 있던 것을 발견했다. 딥페이크 합성물 수사에 대비해 법적 조언을 주고받는 한 인터넷 카페 게시글입니다. 그런데 처벌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수사기관은 잡지도 못하고 이러다 말 거다. 텔레그램 협조 없인 안 잡히니 긴장 말라는 등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호언장담하는 것과 달리 가해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 88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피의자 24명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허위 영상물 270여 개를 뿌린 20대 운영자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일주일 평균 9.5건이던 신고 건수가 지난주 거의 10배로 늘어났다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피의자를 특정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경찰은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도 나섰습니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조사하는 건 처음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판을 깔아준 그런 식이니까 그러한 불법적인 내용물이 게재되는 데 있어가지고 방조를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 건수는 2022년 13건, 2023년 38건, 올해 7월까지 34건에 그쳤습니다. 딥페이크물 유통자들이 접속 차단 조치 전에 대화방을 폭파하는 등 재빨리 달아나기 때문인데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대화방을 더 빨리 찾아내 조치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추석 연휴가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물가는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배추와 시금치, 무 등 채소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긴 연휴를 보내야 하는 소비자들의 시름만 깊어졌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월요일 오후, 일찍 장을 보러 나온 소비자들은 부쩍 오른 채소값에 놀랐습니다. 지출이 늘면서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마저 메뉴를 바꾸고 양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비싸죠. 배추, 무, 과일, 파 이런 거요. 소갈비를 했어요. 근데 소갈비보다 돼지갈비를 좀 저렴하니까.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했던 채소 가격이 특히 크게 올랐습니다. 배추는 1년 만에 12% 가까이 올랐고 시금치와 무 소매 가격은 더 큰 폭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곳 대형마트에서 1년 전 오늘 이 무 한 개의 가격은 농식품부에 할인을 적용했을 때 1,96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인가만 보더라도 50% 이상 더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된 사과와 배 도매 가격은 지난해보다는 꺾였습니다. 하지만 금사과에 놀라 돌아선 소비자들의 발길을 다시 붙잡기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별로 안 와요. 요즘 물가도 비싸가지고. 오른 것도 아니고 작년하고 비슷해. 사과배가. 손님들이 오면 별로 준비 안 해요. 장사 별로 안 될 것 같아. 정부도 추석 물가 잡기에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평소 명절 대비 6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과배를 비롯해서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물량으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축 물량하고 농협의 계약 재배 물량 등을 동원해서 15만 3천 톤. 여기에 정부는 유통업체 등과 함께 최대 50%까지 농축산물 할인을 지원하며 추석 물가 잡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회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양측은 민생공약 협의기구 구성 등 8개 항목에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최상병 특검법이나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만 확인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짧게 한번 총평을 들어보죠. 네, 전 뭐 화끈한 합의는 없었지만 그래도 네. 긍정적 신호는 보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문을 열려면은 네. 우리가 문을 못 잡은 손잡이부터 잡아야 문을 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손잡이를 잡은 형국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과도한 기대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이대하게 기른 것 같고, 다만 이제 쟁점이었던 최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은 뭐 불발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라든가 AI 산업 지원, 그다음에 전력망 강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과 지금 매우 밀접한 이런 데는 합의를 이뤘으니까 이런 거는 아마 이제 9월 정기국회 때 조금 추진하면서 쟁점 법안들은 또 얘기할 텐데, 저희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열차는 출발했으니까 조금 더 좀 말하자면 정치 효능감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당대표회담이 조금 더 뒤로 계속 가면서 그런 좀 긍정적 신호를 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이번 그 회담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을 뭐 활짝 열지 못했지만 손잡이를 일단 잡은 잡았다. 거에 네. 의미를 두셨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11년 만에 열렸다고 하는데 이게 기준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네. 들면은 뭐 이제 저기 이준석 대표랑 송영길 대표랑도 뭐 만났다고 하니 이게 기준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보면서 느꼈던 거는 11년 동안 안 열릴만 하구나. 그러니까 해봤자 별 뭐 합의 보는 것도 없고 뭐 소득이 없고, 그러니까 야당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두 번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뭐 합의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윤한 갈등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합의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이게 뭐 꼭 야당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의정 갈등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거 안 열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또 만날 일이 있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뭐 특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뭐 아무것도 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합의문도 아니고 공동 발표문이었는데 여당이 주장한 뭐 금투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갔는데 야당이 주장한 건 아무것도 안 들어갔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양보를 이재명 대표가 많이 했다, 이런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그 회담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모두 발언부터 서로를 겨냥한 날선 발언들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님은 설령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입장이 난처한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당이란, 또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자신이나 개인 또는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예, 정치인들 모두 발언이 원래 좀 서로 인사말하고 덕담하고 그런 건 아니었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를 직격을 했고요. 이 대표는 최상병 특검법 결단을 압박하면서 서로의 약점을 좀 건드리는 그런 모두 발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지지층을 의식한 거죠. 나만이 이 사람을 잡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거는 이미 뭐 상시화된 그런 약점이기도 한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법무장관 출신이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상대를 더 잘 제압할 수 있다. 지지층을 제가 연상해서 한 말로 보이고요. 이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신은 용산과 그 갈등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아닌가? 나는 이 당의 오너고 나는 내가 맘먹은 대로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또한 이렇게 상대의 가장 아픈 약점을 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론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중계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게 13분, 18분씩 서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아주 황금 같은 타이밍. 그러니까 어차피 비공개 회담이야 수석 대변인들이 전원 형식으로 합의문 형식으로 나가는 거지만 직접 자신의 육성으로 나가는 메시지에 가장 자신의 장점과 상대방의 약점을 끄집어냄으로써 지지층도 의식하지만 대중적으로도 내가 가장 이 상대방에게 가장 내가 이게 약점을 내가 줄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는 내가 적임자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주 생중계라는 그 타이밍을 잘 활용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지층을 향해서 이제 한 발언이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지금 시간도 사실 처음에는 이제 7분 같이 하기로 했다가 10분으로 늘었다가 한동훈 대표가 먼저 시작했는데 13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 더 길게 했고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생중계를 하자고 했구나. 저는 이제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중계를 하고 말이 길어지면은 뭐 언제까지 덕담만 하겠습니까? 이제 상대방에 대한 공격도 하고 뭐 이렇게 이거를 이제 어떤 정치적 어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상대방이 이미 가시돋친 말이 나왔는데 덕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글쎄요, 여기에 사법 리스크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맞나요? 근데 뭐 둘 다 뭐 피장파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사법 리스크는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조금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니 생중계를 그렇게 반대한 거고 저도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생중계는 이건 부적절하다 이 회담 방식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본인 얘기하다가 그냥 끝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생중계할 때의 이제 모두 발언 모습보다도 40분 독대할 때 오히려 더 속 깊은 얘기를 했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양당 대표가 이제 모두 이제 협치의 물꼬를 텄다. 그렇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자평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득실을 따지자면 누구한테 더 득이 된 회담이었을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로섬 게임은 아니었어요. 서로 윈윈이 되는 게임이었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내가 확실하게 민주당의 오너가 됐다는 그 여유와 조직 장악력을 보여주는 한판이었고 한동훈 대표는 용산과의 아주 미묘한 지점이긴 하지만 내가 영수회담이 여야 대표회담에 해당하는 공간을 통해서 본인이 존재감을 입증했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큰 소득일 거예요. 그런데 저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상했지만 아마 그럴 식으로 회담이 진행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어쨌든 지금 이 두 사람은 이번 주말에 나올 아마 정당 지지도하고 인물별 그 호감도를 아마 주목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담이 굉장히 큰 분수령이었기 때문에 이미지적으로 그러니까 큰 메시지나 결과는 없었더라도 국민들에게 처음 비춰지는 공간에서의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 그의 정당 지지도의 진폭 여부와 그다음에 인물에 대한 호감도 지지도 이거 굉장히 아마 신경 써서 볼 겁니다. 평론가님 스스로는 어떻게 누가 더 저는 비슷하게 보지만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여유 있어는 보였다는 건 제가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김준우 평론가님. 저는 뭐 둘 다 루즈루즈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둘 다 빈손인 것 같아요. 뭐 맹탕, 빈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두 사람이 각 당을 대표해가지고 나와서 뭐 이미지를 뭐 이렇게 더 어필한 거는 있지만은 뭐 어차피 두 사람이 당 대표인 거를 모르는 사람이 전 국민이 있으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지도 체제의 허약함, 취약함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합의를 하나도 못 하고 뭐 보면은 소식어가 적극 논의한다. 적극 협의한다. 뭐 다 이런 거예요. 8개 합의하니. 8개 합의하니. 뭐를 합의했다가 없습니다. 과거형이 없고요. 뭐뭐 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추진하겠다. 추진한다. 뭐 이제 협의한다. 주로 협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도 뭐 사실 여기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민주당이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 관철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빈손입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딱히 이득 얻은 게 있나? 위너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회담 모두 발언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의 그 계엄 준비서를 두고 파장이 고셉니다. 한동훈 대표는 물론 대통령실도 반격에 나섰는데요. 차례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십시오. 너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뭐 내 귀 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합니다. 네, 최근 이제 몇몇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계엄 관련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계엄 준비서를 거론을 했습니다.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도 그래서 왜 생중계를
하는데 이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연 확장을 위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먹사니즘이라든가 이런 좀 약간 유연한 그런 정책 행보를 택하는 와중에 생중계에서 이런 얘기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 발언을 놓고 보면은 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그 누가 얘기했습니까?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얘기한 겁니다. 네. 김민석 최고위원하고 김병주 의원들이 예.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었던 게 종전에 만들었던 계엄안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구금해가지고 이걸 이제 탄핵을 그러니까 이제 계엄을 강행한다. 근데 예. 우리 헌법 77조에 일단 국회의원들의 이게 대통령이 탄핵을 내면은 국회로 넘어오잖아요. 근데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이걸 폐기시키니까 170석에 넘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이건 폐기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했는데 예. 왜 이 얘기를 했을까? 특히 우리가 지난 방송에 바로 이제 이 얘기를 김민석 의원이 했을 때 북한이 국지전을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국지전을 이제 유도해가지고 휴전선 도발을 통해서 그걸 빌미로 계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에 엄청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근거 없이 계엄할 거라 그랬는데 이 얘기의 진실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연장을 해서 친히 쿠데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대통령의 정적들이 쿠데타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해서 친히 계엄을 한다는 얘기니까 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제3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이런 행태들인데 네. 정치 후진국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했다. 저는 딱 하나로 봅니다. 최근에 탄핵이라든가 그다음에 예. 뭐 계엄이라든가 이런 말하자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된 언어들이 예. 너무 쉽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얘기들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를 통해서 공론을 함으로써 후반기, 그러니까 9월 정기국회 때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서 대통령실과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가장 오개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혹세무민에 가깝다고 많이 보기 때문에 예.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근거도 없이 공당의 대표가 얘기한다. 저는 이게 오히려 그 9월 정기국회부터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이제 종전 계엄안을 보면 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종전 계엄안이라는 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기획 문건 발견된 거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뭐 그걸로 추정되죠. 2017년에 이제 기무사에서 만든 건데 네. 그때 이제 그 뭐 계엄이 있더라도 국회에서 과반수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뭐가 써 있냐면은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이런 문건 계획이 아예 적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체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 실행이 되지는 않았고 어디까지나 이게 현실성 있는 문건인지 몰라도 이게 기무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지금 기무사가 이름이 방첩사가 됐죠. 예. 방첩사령관이 충암고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 문건이 지금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관계가 거잖아요. 없죠. 관계가 예. 없죠. 그런데 그러면 2017년에는 그게 나올 거라고 이를테면은 계엄이 나올 거라고 그 누가 상상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매우 높은 현실 가능성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보는데 예. 하나는 앞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포기를 얘기를 하면서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그 사법 리스크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금 대통령의 소추권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갑자기 뭐 그 즉석에서 발언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저는 완벽하게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튀어나온 건 아니지만은 네. 할지 말지는 어느 정도 좀 상황을 보면서 좀 상황을 좀 이렇게 유두리 있게 가려고 네. 했는데 예. 이제 여당에서 세게 나오니까 이제 예. 이거를 좀 얘기하지 않았나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예. 그렇게 보고 어쨌든 이제 형사 소추 얘기 이제 대통령의 소추권도 이제 같이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네.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하나는 김빼기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터무니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정독재 스타일로는 이것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야당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근거는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려면은 뭔가 더 확실한 예. 증거나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소추권을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의 가장 말미는 그래서 대통령 소추권을 정치개혁 의제로 삼자. 이렇게 이제 어제 그렇게 얘기했고 그 본 회담에 들어간 사이에 대통령실이 반응을 즉각적으로 이제 내놓을 정도로 굉장히 즉각적이었는데 오늘도 이런 얘기 하려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 굉장히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실 입장에서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의 임기 연장을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그런 근거라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걸 전 정부에 작성됐던 개헌문건 얘기를 그걸 빌미로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자기들이 최고위원회에서 한 얘기고 이게 근거라면은 이것이야말로 혹세무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최소한 여기서 선을 긋지 않으면은 강력하게 긋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즉각 반응한 거라고 보고 저는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형성된 협치 분위기를 이 개헌 발언 그래요. 저 김준일 평론가 얘기한 대로 이게 준비된 건지 아니면 정말 치밀하게 뭐 준비된 게 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커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사실 개헌 문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이거 엄밀하게 이걸 조사라고 해서 탈탈 털어서 심지어 안타까운 사고까지 있었어요. 기무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근데 혐의 없음. 이게 근거 없으면 나타났어요. 근데 이걸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걸 근거로 꺼낸다? 조금 이거 너무 과도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도 계엄령 준비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현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갑자기 임명하려는 것과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 준비 작전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문회 그야말로 듣는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뭐 내용만 듣고 보자면은 마치 오공화국 당시에 이제 청문회를 보는 듯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예, 뭐 야당의 얘기가 전체적인 기류가 이게 완전히 터무니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를테면 박선원 의원이 이제 국정원에 예전에 근무를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렀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은 이제 부른 걸로 뭐 모인 걸로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 했다라는 건 그러면은 왜 모여서 안 모였다 이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네, 안 모였다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답변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좀 더 제가 모든 과정을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했으면은 왜 모였고 뭐 어떤 내용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오가야 되는데 상당히 미심쩍은 움직임들이 지금 좀 포착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꼭 그러니까 계엄으로 꼭 연결 지을 수는 없지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특정 이게 무슨 하나회도 아니고 특정 충암고가 뭐 대한민국의 군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군 특성화고도 아니고 이게. 근데 어떻게 그 충암고 사람들만 그렇게 쏙쏙 빼가지고 그렇게 지금 요직에 앉히고 있는지 이게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야당이나 시민사회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거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의 가장 실세 중에 실세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뭐 비위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이 최상병 사망 외압 사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 선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여러모로 봤을 때 대통령하고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아떨어지고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말로 어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야당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수방사역 특전사 방첩사령관 주요 포스트예요. 대통령이 국구통수권자 아닙니까? 수시로 불러서 안보 상황에서 점검을 해야죠. 근데 그게 대통령이 이런 주요 포스트 모아서 회의하면 그게 계엄 때문에 부른 거고 그게 친위 쿠데타 하려고 부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이 저는 발칙하다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는 국방장관 후보자가 이걸 확인 안 해준 것도 그 주요 포스트에 있는 그 군 장성들이 그 시간대 모였다는 거 확인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리 비웠다는 것밖에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확인을 못 해주는데 박선원 의원도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안보 라인에 있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모였으니까 계엄 얘기 나왔을 거다. 이건 이런 합리적이지 않는 얘기들은 저는 너무 과도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충암고 출신이 갔다고 해서 저는 그래요. 미국도
악한 소사단이라고 이제 누군가 되면은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요직에 진출합니다. 근데 그걸 좀 과도하다, 비율이 과도하다고 지적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쿠데타의 그게 계엄의 근거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나가도 한참 너무 나간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또 어떻게 진전이 될지 계속 보기로 하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게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요거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이해가 간다는 목소리도 있고 이해가 간다는 목소리를 제가 어디서 여당 분 빼놓고는 들어보지 못했었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 베스트셀러 한 2, 3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제목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기분이 좀 상하셨다. 기분이 안 좋다고 87년 이후로 모든 대통령이 다 가고 당연히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택적으로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이게 뭐 그거잖아요. 망신 주기가 우려돼서. 그러니까 작년 시정연설 때의 상황을 연상을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망신 주기가 돼가지고 그게 무리한 거면은 그거는 야당이 역풍을 받아요. 역풍을 받고 야당이 욕먹고 야당 지지율 떨어지고 대통령이 오히려 대인배 같아서 야 정말 괜찮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두려워서 안 간다라는 거는 그냥 가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한동훈 대표랑도 연찬회도 안 가고 뭐 이제 여러 만찬도 취소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보기 싫고 이재명도 보기 싫고 다 보기 싫어 그냥. 그러니까 안 갈래 이거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어느 역대 대통령이 87년 이후에 국회가 안 싸운 적이 있고 여야가 안 다툰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하고 갈등 없었던 야당이 있나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안 가실 생각을 하는지 진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이 오늘 개원식에 갔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뭐 당연히 가는 게 맞았고 또 저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불러서는 사실은 대통령 좀 모셔다 놓고 망신을 줘놓고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살인자, 영부인을 향해 살인자 발언을 향해서 한 것도 있는데 최소한에 그러면 그 정도는 유감 표명해주고 우리가 최소한 이번에는 대통령의 연설을 개원식 참석을 우리가 좀 뭔가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조금 그런 신호를 보내줘야지 그렇게 딱 그거 아무것도 없이 참석하라. 근데 여기서 또 피켓 시위하고 또 거기서 또 고함 지르고 하면은 대통령이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입장은 이해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은 그 진영의 리더가 아니라 국가의 리더니까 좀 더 대승적이고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민주당의 태도도 저는 굉장히 과했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10월 말쯤 시정연설이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으니까 아마 그때는 가시겠죠. 그때는 가실지 아니면 이제 총리가 대신할지 뭐 그것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29.6%. 리얼미터 기준으로 취임 이후에 두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지금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국정 브리핑도 있었고 기자회견 같이 있었고 그런데도 이제 그때 여론조사가 실시된 날이거든요. 그날하고 그 다음 날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하락세. 꾸준하게 지금 미세하지만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ARS 조사, 이제 무선 전화면, 그러니까 자동응답 조사로는 20%대는 굉장히 낮은 수치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갤럽 같은 경우에는 20% 초반까지 나오고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굉장히 자신만만했고 용산에서 자신만만했던 국정 브리핑이 대실패를 했다. 국정 브리핑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현실 인식과 매우 동떨어져 있고 의료 현장 한번 가보시라. 그냥 기사만 봐도 사람들 지금 뺑뺑이 돌다가 죽고 있는 게 지금 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국가보훈자까지 지금 국가보훈병원에서 죽었다고 사망하셨다고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매우 안이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니 국민들이 이제 돌아선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의정 갈등, 의료 현실 이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시는 거고요.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그 국정 브리핑이 어쨌든 좀 효과를 좀 내지 못했다는 점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시기를 보면은 아마 이제 금토가 그 목금이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제 여론조사 기간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의료 대란에 대해서 용산의 생각만큼 어쨌든 현실적인 또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어쨌든 이번에 그 그러니까 여당 대표들을 불러서 만찬하겠다는 것을 갑자기 취소했잖아요. 그런 점들도 조금 여야 갈등의 한 그 일환으로 지지층들이 좀 보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약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저도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앞에서는 휴대폰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 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에 평등을 주장합니다.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편의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입니다.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 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며 열광했습니다. 여당일 땐 적폐청산, 야당일 땐 정치 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당은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정치 보복이다. 그렇게 적극 대응하는 모습인데 민주당이 지금 보니까 대책기구 구성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8일 날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시민단체가 2020년인가요? 2021년이네요. 그때 이제 고발을 했고,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이 때 1년 정도 지금 수사를 이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결론이 나야 되는데 1년 정도를 끌다가 갑자기 피해자로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사실이 막 드러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법리 적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하려고 처음에 하다가 지금 네. 직접 뇌물죄로 바꿨어요. 제3자 뇌물죄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다가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2018년 3월에 근데 실제로는 1월에 임명을 했거든요. 2018년 1월에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임명이 돼요. 그리고 그해 9월인가요? 7월인가요? 제가 헷갈려 7월입니다. 7월에 이제 사위 서 씨가 여기로 가요. 이제 이스타젯 여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이거 그러면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상직 의원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저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을 해주시면은 제가 8개월 뒤에 7개월 뒤에 사위를 채용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을 한 거가 정황이 있어야 돼요. 제3자 뇌물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직접 뇌물죄를 좀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경제공동체를 입증을 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문다혜 씨하고 경제공동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은 그렇게 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경제공동체인가요? 아닌가요? 그럼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제가 말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면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가 지금 뇌물이라는 거지. 사위가 받은 급여가 뇌물이고 이를테면 조국 대표가 받은 그 딸이 받은 장학금도 뇌물이라고 지금 봤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받은 300만 원 백은 그럼 뭡니까? 그거는 그냥 아주 마음의 선물이고 거기는 경제 공동체가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짧게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었어요. 무슨 수사 결과를 내놓든 김건희를 벽을 넘지 못하면은 무조건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마음껏 수사하십시오. 마음껏 수사해도 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라. 왜 경제 공동체가 아닌지를 설명을 해보시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보고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3자 뇌물죄로 만지작 하다가 도저히 그 부정한 청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공동체로 엮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이제 이것도 벽을 넘어야 되는 게 경제공동체가 곽상도 의원이 그 아들이 50억 화천대유에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봤어요. 독립된 가정을 유지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쉽지 입증이 않은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공동체냐 아니냐를 검찰이 답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조사를 했고요. 조국 대표도 그저께 이제 조사를 했고 문 전 대통령이 이제 피의자로 적시가 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있어서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사는 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이제 인사수석도 조현옥 인사수석도 조사했고 다만 이제 답을 무피권 행사했다 하더라고요. 조국 민정수석,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 지금 그래서 그 당시 인사검증팀에 있는 사람까지 이번 재판에 아마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검찰의 수사에 칼 끝은 가고 있는데 그래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뇌물죄면 검찰이 입증하면 돼요. 경제공동체라는 걸 얘기하면 그 입증하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검찰이 당연히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만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돈을 주다가 여기 취업했기 때문에 2억 3천만 원은 돈이 안 갔잖아요. 네. 이게 돈이 안 갔으면 그 돈을 계속 생활비로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뇌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입증할 수는 없지만 검찰이 충분하게 이걸 뇌물죄로 입증하고 경제공동체,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계속 생활비를 주다가 문 전 대통령을 안 줬으니까 몇 년간을. 네. 그럼 그거는 문 전 대통령의 경제도 이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을 저는 검찰이 입증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등 내륙의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됐고요. 서울 낮 기온이 34일 만에 30도 아래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11호 태풍이 발생했고 또 다른 가을 태풍의 북상도 우려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찬 공기를 몰고 온 비구름은 한 달 넘게 이어진 긴 폭염 터널의 출구를 열어줬습니다. 주말 사이 해안을 제외한 내륙의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됐는데 서울은 38일, 세종은 무려 42일 만에 특보가 해제됐습니다. 특히 오늘은 비와 함께 기온이 더 떨어져 서울 낮 기온이 무려 34일 만에 3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 가운데 낮 동안 구름이 햇빛을 차단해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한 겁니다. 기상청은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남아있긴 하지만 내륙의 심한 폭염은 이번 주부터 기세가 한층 누그러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에는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도는 늦더위만 예상했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유입되면서 화요일부터 다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한편 가을이 시작하자마자 발생한 11호 태풍 야기는 점차 북서진해 중국 남부를 향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쪽의 열대요란과 과거 허리케인 호네에서 약해진 채 날짜 변경선을 넘어 북상 중인 열대저압부까지 12호 태풍이 잇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서태평양 해수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요. 거기다가 이제 9월 해수온도가 가장 높거든요. 또 여기다가 북태평양 고기압축이 현재 그 상층 그 방산물 모델들을 보면 남쪽으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태풍이 발생해서 북상을 한다면 우리나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가을에는 한반도로 태풍의 길이 열리는 만큼 앞으로는 가을 태풍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폭염이 계속됐던 지난달 국내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8월 평균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 8월 82.7기가와트보다 6.1% 증가한 87.8기가와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심각한 찜통 더위가 이어져 냉방용 전기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구체적인 예방과 대응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됐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 없으세요?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검찰은 이태원 참사 전에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명백히 예견됐던 만큼
참사는 돌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방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이 서울청 각 부서에서 여러 차례 인파 집중이 우려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참사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 측은 대규모 압사 사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참사 이전 헬로윈을 맞은 이태원에서 별다른 안전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었던 만큼 단순히 10만 명이 모인다는 정보만으로는 인파 집중으로 인한 사고를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피켓 시위를 벌인 유족들은 법정에서도 김 전 청장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이 시민들의 신고에 경각심을 갖고 응답하여 인력을 배치하고 교통을 통제했다면 참사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절규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또 검찰 구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유가족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아쉽고 단지 과실치사로만 그렇게 적용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판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 저는 확실합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참사 당시 112 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내려집니다. YTN 신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다음 주 논의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심의위원회는 오는 9일 부의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넘길지 논의합니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는 이미 이원석 총장의 직권 회부 결정으로 오는 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다음 주 열리는 심의위에서는 명품 가방 사건 당사자 가운데 최 목사에 대해서만 수심위 회부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 지적을 수용해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3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기존 70여 쪽짜리 분량을 50여 쪽으로 줄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의 1심 선고가 내일 이루어집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수사 단계에서 2차례 구속을 면했던 유 씨에게 어떤 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그간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 씨가 프로포폴을 지나치게 자주 처방받았다며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소변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모발에서는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상황은 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주거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까지 받은 유 씨는 석 달 만에 구속 갈림길에도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씨는 뒤늦게나마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했고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검찰이 유 씨에게 한 차례 더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 판단은 같았습니다. 결국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상습 투약입니다. 유 씨가 미용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40여 차례 불법 처방받아 투약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대마 흡연 외에 다른 혐의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면 마취제 투약은 정신질환과 수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였고 그마저도 의사 판단 하에 이루어진 만큼 불법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기소 전 2차례 구속을 피했던 유 씨가 법정에서도 구속을 면할 수 있을지 1심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변호사가 판결문까지 위조해 의뢰인을 감쪽같이 속인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전에도 의뢰인의 공탁금을 마음대로 썼다가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는 자영업자 박모 씨. 2년 전 갑자기 잠적한 거래업체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 A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수임료 880만 원을 줬고 중간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해 공탁금 명목으로 500만 원까지 건넸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지난해 12월, A 변호사는 1심에서 이겼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렸고 박 씨는 330만 원을 추가로 주고 항소심까지 맡겼습니다. 그런데 A 변호사는 좀처럼 판결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가서 뭐 공부하고 왔다. 몸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병가를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계속 차이피를 미루는 거예요. 수개월 뒤 판결문을 건네받긴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박 씨는 직접 법원을 찾았고 사건이 접수된 적조차 없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판결문도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승소했다며 보내준 판결문인데요. 그 시체부터 형식까지 실제 판결문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재판부의 서명과 도장도 빠져 있고 판사들도 해당 법원에는 없는 엉뚱한 이름들입니다. A 변호사는 박 씨를 속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일단 미안하다. 자기가 지금 뭐 번아웃이 왔다. 두 번째로 뭐 자기가 3억 원의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지금 멘탈이 많이 안 좋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 변호사의 비위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사건 의뢰인이 맡긴 담보 공탁금을 마음대로 썼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A 변호사는 박 씨에게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는데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님인지 제가 신호도 잘 모르고요. 취재에 응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회 안 주셔도 돼요. 박 씨와 동업자는 1년여 동안 거짓말에 속았다는 사실에 충격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 막 공황장애 오고 아무도 얘기를 못 믿겠는 거예요. 의사 맞냐고.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들은 변호사를 상대로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오늘부터 가산금리를 더 높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습니다.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안 나오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류한홍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강도 대출 옥죄기인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첫날, 은행 창구는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대출 관련 문의는 부쩍 늘어났습니다. 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자체를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단축하고 신규 전세자금 대출 중단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유주택자 대상으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규 전세자금 대출도 전면 중단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은행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서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효율화하고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한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은 중단 없이 지원해서 실수요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수도권은 1,700만 원가량, 지방은 800만 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산금리를 지방보다 더 올렸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더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계약을 치르고 이사를 준비 중이거나 이사를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입니다. 고강도 대출 옥죄기로 생각한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분들과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세를 갖다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쓰고 계약금 지불을 했는데 이제 DSR을 갖다 빡빡하게 운영을 하면서 잔금 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올까 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융기관에서 돌려봤더니 대출이 안 나오는 예상했던 금액보다 감액이 되다 보니까는 이거 계약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찾기 위해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2금융권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 축소가 제2금융권 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우리은행에 이어 카카오뱅크도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내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기존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에서 무주택 세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만기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민간으로부터 신축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건물을 얼마에 사들이냐는 것이 문제로 남아있는데 LH가 오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 산정 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최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고가 매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LH. LH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확대하기로 한 신축 매입 임대 매입 과정에서 이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합리적 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되 추천 대상을 최근 5년간 매입 임대 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사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이른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시범 도입합니다.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로 건물 가격은 골조부터 마감재까지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 건물 공사비를 책정하겠다는 겁니다. 올해는 주택 품질을 엄격하게 검증하여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도권 10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도 도입합니다. 이에 더해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도 추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 가구 매입하겠다는 게 LH의 설명입니다. 특히 B아파트 신규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선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급 정상화 시점까지 집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고가 매입 논란을 피하면서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 이 과정에서 LH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거란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관건입니다. 또 이렇게 매입하는 무로 인해서 LH에 전가되는 부채의 영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 정부와 부채 비율에 대한 문제도 협의를 하고 있고 LH는 현실적으로 올해 목표치인 5만 가구 약정은 쉽지 않다면서도 내년 11만 가구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고 강조한 만큼 얼마나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낼지에 이목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최근 한 공공임대주택에 붙은 안내문 내용을 두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신을 LH 공공임대주택의 자치회장으로 소개한 이가 작성한 공지문 때문입니다. 그래 요지는 아파트 단지 내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거지입니다. 또 거지라면 거지답게와 같이 이 거지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에 불이 붙은 겁니다. 글쓴이는 자기 자신을 돈 없고 집 없는 거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민들에게는 바닥에 버린 담배를 치우려면 청소 용역비가 들어가는 만큼 담배를 바닥에 버리지 말길 바란다며 거지라면 거지답게 돈을 절약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다양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공지를 했겠냐며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전체 입주민을 비하하는 공지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이들 사이에선 LH 살면 놀림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글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임대주택 비하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죠. 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학급에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2010년대 후반부터는 거주지 혐오 표현도 퍼지기도 했습니다.
아예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LH 주택에 사는 사람을 엘사라고 부르거나 LH 아파트 브랜드 휴먼시아에 빗대 휴먼 거지로 비하하기까지 한 겁니다. 이렇게 임대 아파트 거주민을 향한 비아냥대는 표현과 부정적인 인식이 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엔 LH 등의 로고 표기를 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비하와 편견 표현이 계속되면서 씁쓸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까맣게 타버리기 직전의 식빵. 요즘 SNS에는 자신이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는 직장인의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피로감과 무기력함에 빠진 상태인 이 토스트 아웃 증상을 말하는 건데요. 모든 에너지가 방전된 번아웃의 전조 증상으로 주어진 일은 그럭저럭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의욕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직장에서는 멀쩡히 일하다가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짜증나는 일이 잦아지는 증상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9년 세계보건기구가 증후군 중 하나로 정식 분류하고 있는 이 번아웃과 달리 이 토스트아웃은 아직 의학적 증상으로는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짠내 나는, 즉 힘든 하루를 보낸 상황을 햄토스트로, 그리고 이 체력이 떨어져서 흐물흐물한 상태를 양상추 토스트로, 그리고 졸려서 녹아내릴 것 같은 상태를 버터 토스트로 표현하는 콘텐츠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감정적으로 소진된 상태가 신체적인 질병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다면서 스스로 무기력하고 흥미를 잃은 상태에 빠졌다면 일단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한강 다리 위에서 투신하려던 사람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이 황당한 절도범이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용감한 시민이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밤 서울 마포대교 다리 위를 지나던 한 남자가 무언가를 집어들더니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바로 옆 난간에 투신하려던 사람이 앉아있던 상황인데 돕기는커녕 가방만 훔쳐 달아난 겁니다. 순환구조대가 투신자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사이 가방 절도범이 달아난다는 무전을 들은 경찰이 검거 작전을 펼치면서 긴박한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멈추라는 말을 해도 계속 무시하고 계속 도망가더라고요. 다른 사람 것도 아니고 투신 시도자 가방이니까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찰차에 내려 달려도 보고 따릉이 자전거까지 동원해 뒤쫓아봐도 좁은 골목길 틈새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자전거를 잡기가 쉽지 않던 상황. 이때 오토바이를 탄 시민이 혜성처럼 나타나 순찰차와 공조에 나섭니다. 딱 드는 생각이 이 자전거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 쫓기가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경찰이 쫓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범죄 혐의점이 있을 거라 판단하고 오토바이가 자전거 앞을 막아서고서야 긴 추격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가방 절도범을 구속 송치하고 결정적인 도움을 준 용감한 시민에게는 표창장과 보상금을 수여했습니다. 경관님들 도와서 치안 유지에 제가 작은 보탬이 됐다는 것도 지금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근 27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주택가에 있던 전신주가 뿌리채 뽑혀 건너편 빌라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전신주는 건물 4층 창문을 뚫고 집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충격에 창문도 깨지고 세탁기도 찌그러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신주 아래 주차돼 있던 승용차도 파손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귀에 거슬리는 아주 그냥 그 기분 나쁜 아자작하는 소리가 났고요. 그 소리가 난가 끊어지면서 동시에 쾅 소리가 이렇게 나서 밖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벼락치는 건지 알고 있었어요. 새벽 4시 40분쯤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 27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 상가도 월요일 아침부터 영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냉동고든 냉장고든 그 냉동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가동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또 시간이 지체하면 상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아침에 새벽에 자고 있는데 퍽 끓으면서 불이 번쩍 끓으면서 그래서 뛰어나와가지고 보니까 막 전봇대가 쓰러져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7시 반에 문을 여는데 뭐 전기가 들어 문만 열어놓고 지금 뭐 일은 못 하고 있죠. 정전은 오후까지 9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인근 출입을 통제한 채 쓰러진 전신줄을 드러내고 새로운 전신줄을 다시 설치해야 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종인 사냥이 지난 겨울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1,000마리가 넘는데요. 원인 파악을 위해서 YTN 데이터랩이 죽은 사냥의 위치 정보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눈 속에 파묻힌 사냥 사체. 탈진한 사냥에겐 가벼운 비닐도 목숨을 잃게 하는 흉기가 됩니다. 지난 겨울 폐사에 멸실 신고된 사냥은 1,000마리가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곳 설악산 국립공원 일대에서만 3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YTN이 멸실 신고서와 첨부된 사진의 속성 정보를 바탕으로 사냥 위치를 전수조사했습니다. 폐사한 1,000여 마리 중에 위치 정보가 남아있는 건 951마리. 화천 양구의 접경지대와 설악산 국립공원 안팎에 몰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겨울 심한 폭설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야생성이 강해 사람과 마주치는 일이 드문 사냥인데 지난 겨울엔 먹이와 잠까지 청할 정도로 지치고 굶주려 있었던 겁니다. 마을에 간 2층에 계단에도 이렇게 애들이 서너 마리씩 와서 자고 막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불쌍하니까 뭐 건초나 무시래기 이런 거 당근 사다가 계속 주고 막 그랬어요. 지난 겨울 설악산 국립공원을 위성으로 살폈더니 특히 2월엔 녹은 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냥은 겨울철이면 먹이를 찾아 해가 비치는 산비탈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눈 쌓인 계곡에서 탈진해 죽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사냥이 1,000마리나 죽은 이례적인 상황에 비춰보면 지난 겨울의 눈 상황이 예외적으로 나빴던 건 아닙니다. 눈 면적이 더 넓었던 2003년과 2012년에는 이런 떼죽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IUCN에서 보고한 거는 우리나라의 사냥 개체군이 1,000마리 정도 있을 거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겨울에 죽은 게 1,000마리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되게 많은 숫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립하기 되게 어려워요.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심해지는 폭설과 혹한, 올 겨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빠르면 40년에서 100년 사이 우리나라 사냥 적합 서식지가 완전히 사라질 거란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두대간을 겹겹이 분절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울타리가 지친 사냥의 최후의 일격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계속 보도합니다. 눈 녹은 자리를 찾아 계곡 아래로 내려온 사냥이 마주하게 되는 건 높이 1.5m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따라 발자국을 남기고 쓰러진 사냥. 울타리와 비탈을 오가다 사람을 봐도 도망갈 힘조차 없는 상태로 구조되는 사냥도 있습니다. 겨울철 사냥의 행동권은 50만 제곱미터로 원 면적으로 따지면 지름 798m 안에서 움직이는 셈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사냥 사체의 절반 가까이가 울타리를 중심으로 798m 이내에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유례없는 떼죽음과 울타리가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냥 폐사의 주요 원인으로 울타리가 꼽히자 환경부가 내놓은 방편입니다. 사냥이 단일하고 뚫어놓은 폭 4m가량의 통로입니다. 전체 3,000km에 달하는 구간에 이런 통로 15곳을 만들고 내년 봄까지 효과 분석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이동 유형하고 빈도를 분석하는 불문 개방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내년도에 중장기적으로 울타리 관리 로드맵을 저희가. 하지만 전염병 차단이라는 목적을 잃은 울타리를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경계를 따라 둘러쳐진 울타리는 우리나라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허리를 이미 5년째 잘라
여러 종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사냥의 집단 폐사를 막아야 합니다. 만약에 올겨울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사냥을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철책을 대대적으로 걷어내서 이번 사냥 사체 집계가 멸실 신고서 기준이라 사람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숲속에서 더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을 보전하기 위해선 정확한 개체군의 수를 포함한 기본적인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여야 대표회담 하루 만에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비공개 발언을 놓고 양당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특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여야 대표회담은 최대 쟁점인 최상병 특검법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지만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의 특검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가 비공개 자리에서 자체적인 특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만 자신의 처지가 그렇다며 당내 상황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토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이해한다. 우리는 다 수용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낼 생각이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메모와 기록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한 대표 측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건 맞지만 당내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느 한 명이 그렇게 정하기로 한다고 해서 다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당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논의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히려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내면 기존 민주당 특검 법안을 철회할 것인지 묻자 이재명 대표는 모르겠다며 답을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전만 반복되며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자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제3자 추천 방식 특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동의하는 안과 야당이 동의하는 안 등 여러 조합을 놓고 최종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출신 의장의 동의권을 적시하는 안은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이라는 입장이라 수용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 간 입장 차이는 섣불리 뭔가를 결단할 수 없는 고차원 방정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 회담에서 특검 숙제를 풀지 못하면서 밀고 당기는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이란 점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군사 쿠데타까지 언급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같은 학교 1년 선배이자 충암고 출신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군이 사조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수뇌부와 정보라인 등 주요 보직을 충암고 출신이 차지하면서 하나회처럼 사실상 용연파 계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후임 경호처장도 충암고 출신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군사 쿠데타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정치검찰로 완전히 탈바꿈이 돼서 다 장악을 했으니 그건 됐고 이제 조용한 군사 쿠데타로 넘어가겠다. 총칼을 휘둘르지 않았다 뿐이지 군내 요직을 포진시켜서. 반면 국민의힘은 장성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가 충암고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군 수뇌부와 정보라인이 동문인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이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선동 때문에 군 조직이 망가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표현을 만들고 있는데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정보로 만들어진 정치 선동이 군내 파벌 조성을 조장하고 분열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걸 두고 야당은 졸속이라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신속히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계획을 잘 잡아서
한 1년 반이나 2년 뒤쯤에는 이렇게 저렇게 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지금도 저기 영빈관 다 쓰잖아요. 꼭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합니까? 1, 2년 있다가 가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건 못 옮긴다. 과거에 정부가 그랬지 않느냐. 국민과의 약속을 못 지킨 과거의 정부의 그런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직전 경호처장이었던 만큼 이른바 이틀막 경호를 둘러싼 논란과 최상병 순직 사건 전후로 핵심적인 통화가 오간 대통령실 경호처 내선 번호를 두고도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중국에서 한여름에 폭설이 내린 것처럼 하루살이때가 도로를 뒤덮어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 고온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하얗게 변한 도로 위에 사고 차량이 뒤엉켜 있습니다. 부서진 차들 사이로 빠져나가 보려 하지만 바퀴가 헛돌아 제자리 걸음입니다. 일부 운전자는 스노우 체인을 달았고 교통경찰이 눈삽으로 도로를 열심히 치워봅니다. 그런데 차 밖으로 나온 사람들 반팔에 반바지 차림입니다. 어떤 남성들은 아예 우통을 벗었습니다. 한여름에 폭설이 내린 게 아닙니다. 하얀 벌레떼가 도로를 습격한 겁니다. 9월의 첫날 밤 중국 후난성 한서우현의 위안강 위에 놓인 교량을 하루살이떼가 뒤덮었습니다. 벌레가 눈처럼 쌓여 교통이 마비되고 미끄럼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10억 마리는 좋게 넘는 것 같다고 추산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이맘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이상 고온 탓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就最近持续高温，就促使那个幼虫大羽，就是羽化成为成虫，然后成虫它就有较强的那个趋光性。 지역 당국은 새벽 2시까지 벌레떼를 치워 이튿날 통행에 지장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루살이는 해충이 아니라며 오히려 주변 생태 환경이 좋아졌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필리핀에서 태풍 야기의 영향으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 2일 외신들에 따르면 필리핀 재난당국은 수도 마닐라를 비롯한 각지에 폭우가 내려 산사태 등으로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악천후로 국내선 항공편이 다수 취소됐고 동부와 중부 지역 여객선 운항도 중단돼 승객 2천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앞선다는 미 대선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두 후보 모두 전당대회 효과는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황보선 기자입니다. ABC 뉴스와 입소스가 현지 시간 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유권자 50%는 해리스 부통령을, 4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 범위를 벗어난 4%포인트 우위에 선 겁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에 진행한 것인데 전당대회 전에 한 것과 비슷한 판세를 보여줍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전당대회 후 지지율이 오르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로 얻은 게 없었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두 진영으로 확고하게 갈린 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ABC 뉴스는 분석했습니다. 다만 여성 유권자의 해리스 지지세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해리스 54%, 트럼프 41%로 이전 조사 때보다 격차가 훨씬 벌어졌습니다. 남성 응답자의 지지율은 뒤집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유권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운동을 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첫 대선 TV 토론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승리를 점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주요 현안인 경제, 물가, 국경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지지 선언은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독일에서 나치를 공공연히 옹호해 논란을 빚은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독일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승리한 건 나치가 패망한 이후 처음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과거 동독에 속했던 튀링겐주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약진하며 제1당을 차지했습니다. 인근 작센주에서도 간발의 차이로 중도우파 정당에 1위를 내줬습니다. 반면 사회민주당 등 연방정부에 참여한 정당들은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무는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승리한 건 1945년 나치 독일이 패망한 이후 처음입니다. 오는 22일 선거가 치러지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여론조사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독일 대한당은 극단적 반이민 정책과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등을 내세워 빠르게 지지세를 키워왔습니다. 특히 튀링겐 지부의 대표는 나치 돌격 때의 구호를 사용해 처벌까지 받았지만 이번에 역사적인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Sie haben heute in Thüringen mit der starken AfD der Deindustrialisierung Deutschlands eine Absage erteilt, der Deindustrialisierung Thürings und der Multikulturalisierung Deutschlands und Thürings. 그러나 다른 주류 정당들이 협력을 거부하고 있어 당장 지방정부를 구성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로 치명적 타격을 입은 올라프 숄츠 총리도 우위 극단주의자를 제외하고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ch kämpfe nicht gegen das BSW, ich kämpfe nicht gegen die anderen demokratischen Parteien, ich kämpfe gegen die Normalisierung des Faschismus. 하지만 지난 6월 유럽의 선거에 이어 다시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기존 정치 세력들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습니다. 유럽 정치 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독일 통일로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동서독의 정치적 분열도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최근 식욕이 줄어들어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가임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판다 보호연구센터는 지난달 31일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 푸바오의 최근 활동 모습이 담긴 영상과 함께 푸바오가 가임신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7월 20일에 태어난 푸바오는 현재 만 4살로 성숙기에 진입한 것으로 센터 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당국이 소셜미디어 X를 차단하자 일론 머스크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무료로 개방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가 자신이 소유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앞세워 브라질 대법원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스타링크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25만 명은 당국의 차단 조치와 관계없이 여전히 X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머스크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하는 X 계정의 삭제를 거부하자 X의 차단을 금지하고 스타링크의 금융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홍명보호가 우여곡절 끝에 출항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앞세워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에 도전합니다. 첫 훈련장에 조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은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한다고 입을 뗐습니다. 지난 2월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이후 무려 7개월 만에 정식 사령탑 체제, 그것도 11회 연속 월드컵을 두드리는 첫 소집에 홍 감독은 잠옷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두려움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게 좀 10년 전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드컵 3차 예선이기 때문에 이 한 경기 한 경기가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경기이기 때문에 짧은 상견례만 하고 운동장에 나온 선수들은 흐린 날씨에도 의욕적으로 눈을 빛냈습니다. 대부분 주말 경기를 뛴 국내파였고 훈련은 몸풀기 수준이었지만 새 사령탑에 눈도장을 찍으려는 긴장과 들뜸이 가득했습니다. 대표팀 붙박이도 새 얼굴도 홍명보 감독은 아직은 낯설고 어려운 존재입니다.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생각보다 더 자상했던 면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많이 유해지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좋은 쪽으로 계속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좀 포스도 엄청 넘치시는데 같은 팀의 감독님으로 계시다 보니까 그냥 멋있으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홍 감독은 이런 평가에 손살에 쳤습니다. 10년 전엔 선수들 SNS도 금지하고 소집된 양복을 입게 했지만 이젠 자유로움 속의 규율, 나아가 수평적인 리더십을 예고했습니다. 선수들이 감독님 많이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저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더 선수들한테 친근하게 하는 방법. 몸풀듯이 첫날 훈련을 마친 홍명보호는 이틀째에는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등 유럽파를 포함한 완전체로 뭉칩니다. 목요일 팔레스타인과의 안방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를 앞두고 1분 1초를 쪼개 손발을 맞추려는 겁니다.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출항한 홍명보호는 과정과 결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싸늘해진 팬심을 되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 1위 기아가 2위 팀이 맹추격할 때마다 놀라운 힘을 보여주며 호랑이 꼬리 잡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선발 투수진이 무너졌는데도 집중력 강한 타격과 단단해진 불펜의 힘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민 기자입니다. 1위 기아는 추격하고 있는 2위 팀에게는 더욱 가차없었습니다. 기아가 1위를 달리고 있을 때 2위 팀과 싸운 22경기에서 거둔 성적은 19승 3패, 승률 86%입니다. 지난 4월 2위 NC가 한 경기 차로 따라오자 기아는 2승 1패 위닝 시리즈로 격차를 벌렸고 5월 창원 경기에서도 NC의 파죽의 3연승을 거뒀습니다. 두산과 LG는 다음 희생양이었습니다. 두산은 4연승을 거두며 기아를 한 경기 차로 바짝 추격했지만 기아는 광주에서 2승 1패로 추격을 뿌리쳤고 6월에는 LG가 한 경기 반차로 따라오자 기아는 광주 3연전에서 2승 1패, 7월 잠실 3연전에서는 3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4경기 반차로 따라오던 삼성이 다시 호랑이 꼬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기아는 2경기 모두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 매직 넘버를 줄였습니다. 대구 오면은 점차가 어떻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점차가 어떻든. 김도영이 국내 선수 최초로 44시 클럽 가입을 이루어낼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 규정 타석을 채우고 3할 이상을 치는 선수가 5명이나 포진한 타선. 선발 투수 이의리와 윤영철에 이어 내일까지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정혜영이 합류하며 단단해진 불펜. 위기 때마다 힘을 낸 호랑이의 저력이 포스트 시즌에도 이어질 것인지 관심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KB가 박신자컵에서 1패 뒤 첫 승을 올렸습니다. KB는 충남 아산 이순신 체육관에서 열린 박신자컵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3점슛 8개를 포함해 33점을 올린 강희슬의 활약을 앞세워 일본의 히타치를 물리쳤습니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 BNK는 28득점에 리바운드 12개를 잡아낸 김소니아의 맹활약을 앞세워 디펜딩 챔피언 도요타를 꺾고 1승 1패를 기록했고 신한은행은 캐세이라이프에 져서 2연패에 빠졌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동메달 2개를 따낸 탁구 대표팀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대한탁구협회는 혼합복식과 여자 단체전에서 모두 3위를 기록한 신유빈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1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선수단에 전달했습니다. 탁구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혼합복식 동메달로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는 등 활약을 펼쳤습니다. 한국 보치아 맏형인 정성준이 패럴림픽 남자 단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정선준은 프랑스 파리 사우스파리 아레나 1에서 열린 보치아 남자 단식 결승에서 홍콩의 존 러웅에 1대4로 패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2020 도쿄 대회 개인전에서 10위, 단체전에서 7위에 그친 정성준은 이번 파리 대회에서 패럴림픽 첫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9월로) 접어들자마자 더위가 꺾였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선선함이 감돌았죠? 네, 맞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7도 안팎에 머물면서 가을이 찾아왔나 싶었는데요. 아직 설레기는 이르겠습니다. 네, 내일은 다시 늦더위가 고개를 들기 때문인데요.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은 31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호남 지역에서는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에는 양이 많지 않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40mm가 내리겠습니다. 네, 어제 발생한 태풍 야기는 중국 남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낮에는 늦더위가 계속되겠고요. 환절기에 접어든 만큼 일교차는 점차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시기엔 다른 때보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서 특히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럴 때 지켜야 하는 건강관리법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건조하지 않도록 습도 조절까지 함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꼭 힘든 운동이 아닌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일교차가 큰 아침, 저녁에 외출하실 때는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정수연, 고은지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